21분? 좀 길어졌네. 녹음해볼까? 미국 비밀문서로 읽는 한국현대사 1945-1950 우리가 몰랐던 해방, 미군정, 정보 수립, 한국전쟁의 기록 김택곤 지음 맥스 20페이지 그림 1940년 9월 17일 중국 총칭의 지아링宾馆 링이 빠졌네. 지아링宾馆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창설기념식 김구 1876년부터 1949년까지 24 73 이승만 한 살이 더 많네. 1875년부터 1965년까지 25 올해도 살으셨네. 90살까지 존 리드 하지 주한미군 사령관 1893 나이도 어리네. 1963 70살까지 존 리드 하지 148페이지 8-2 24년 9월 3일 화요일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주향 지음 296쪽 갑 15,000원 철학자 이주향 교수가 써내려간 운명을 사랑하는 삶의 연금술 내면을 응시하는 영혼은 삶의 고단함마저 에너지로 바꿔 쓸 줄 안다고 말하는 철학자 이주향 교수의 에세이 내면을 응시하는 영혼은 삶의 고단함마저 에너지로 바꾸어 쓸 줄 안다고 말하는 삶의 고단함마저 에너지로 바꾸어 쓸 줄 안다. 폭풍의 언덕, 전쟁과 평화 등 고전이 된 영화에서 찾은 운명적인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이야기인 이 책은 또한 꿈처럼 지나간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나를 향해 등을 토닥이며 웃게 하는 철학 에세이다. (148페이지) 베닝호프 정치고문이 앞서 언급한 내용을 하지 사령관도 그 후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베닝호프의 분석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분단된 한국에 대한 그들의 불길한 예언은 불행하게도 틀리지 않았다. 불과 5년 뒤에 닥친 한국전쟁의 비극을 시작으로 그 예언은 끊임없이 차례차례 적중했다. 그러나 21세기 갓 20년이 지난 지금 분단된 가운데서도 남한이 경제적 풍요를 1세대 넘게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예측하지 못했다. (149페이지) 4. 주한미군의 첫 그림 국군 창설계획 특별명령 26호 1945년 11월 10일 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다음 날인 9일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다. 서울을 점령한 지 불과 2달 지난 11월 10일 하지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남한의 국군 창설을 위한 제반 여건을 검토해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주한미군 장교단에게 지시했다. 점령 이후 26번째로 내린 특별명령이었다. 그런데 이 특별명령에는 한국의 군사적, 정치적 상황이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국군 창설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이자 가이드라인이었다. 미 24군단 헌병 참모인 로렌스 슈크 준장을 위원장으로 한 장교단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슈크 준장과 중령급 이상 고위 장교 4명의 이름과 함께 한국인 이문상이 통역으로 참여했다. 특별명령 26호 문서는 첨부된 한국의 군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한국인의 반란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150페이지 그림. 미군은 한국 점령 2개월에 미군 철수 후 한국의 방어를 떠맡을 한국군의 창설을 준비했다. 151페이지 그림. 1945년 11월 10일 미군 정청 보고서. 한국의 군사적, 정치적 상황은 소련과 장개석의 종국을 미국과 한국의 적국으로 상정했다. 한국인은 본래 평화적인 국민들이지만 앞서 언급한 북한, 공산중국,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종국, 소련, 일본 등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적의 지원 아래 심각한 반란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반란 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보병 병력을 즉각 현장에 출동시켜 진압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 지역의 특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반란군들은 분명 조직력의 부족이라는 약점이 있을 것이므로 약간의 포병과 공군 정력을 투입하면 효과적으로 진압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트럭을 이용한 현장 출동이 기묘하며 높은 수준의 방첩 활동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문서는 내전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5개국을 지목하고 내전 유발 가능국보다 더 위협적이 될 국가, 즉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적국으로 2개국을 특정했다. 지목된 국가는 소련과 함께 놀랍게도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종국이었다. 미국은 종전 후 공산 소련과 우방이었던 장개석 총통의 종국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 적대 관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의 주권 침해나 전쟁 도발은 소련 혹은 장개석 정부의 종국에서 가해올 것입니다. 훗날에는 공산 중국, 북한, 일본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이때 한국이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강대국 가운데 한두 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미군이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현재 미군이 수행하고 있는 국내의 안정유지 책임을 떠맡을 군사력을 한국인들이 갖춰야 할 것입니다. 개소리만 치고 있네. 피만 빨아먹으면서. (153페이지) 5. 미국의 한국군 창설과 정치 사찰. 1945년 12월 21일 미 군정청 국방국은 1945년 12월 21일 한국군 창설을 위한 제안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비밀로 분류된 2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조직과 구성 그리고 충원 계획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 보고서는 군 조직과 직책, 임무에 대해 하나하나 세밀하게 규정했다. 또한 한국군 창설을 위한 4단계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계획단계, 계획시행단계 60일, 훈련준비단계 90일, 훈련단계 150일로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300일, 즉 10개월 후에는
한국군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했다. 계획에 따르면 새로 창설되는 한국군 규모는 장교 3,718명, 간호병 146명, 하사관과 사병 57,597명, 총 61,641명이었다. 장교는 일본군, 만주군, 중국군, 그리고 대학 졸업자 가운데 자격 여부와 신원 조사를 진행하고 통과할 경우 한시적으로 임용해 3개월 과정의 견습사관 교육을 거쳐 충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하사관과 사병의 경우 한국인들이 일제 지하의 경험 때문에 징병제에 대해 강한 반감이 있으므로 평화 시에는 모병제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적국의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징병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군의 경우 해군 복무 경력자와 함께 상선 근무자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보고서는 20페이지 중 3페이지를 할애해 군 첩보기관의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국방국 후일 국방부 직속으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할 군 첩보기관을 두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군 첩보기관이 수행할 기능은 군 첩보활동, 대간첩활동, 첩보교육, 홍보, 선전, 역선전, 기만술, 비밀요원 관리, 일기예보, 지리조사, 신문 및 조사, 암호해독, 라디오 청취, 레이더 탐지 및 전파 방해, 지도 작성 및 항공 촬영, 그리고 첩보 기획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첩보 분야에서 일하게 될 한국인에 대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록 평화 시라 하더라도 인접한 가상적국은 물론 모든 우방국도 첩보 취득 대상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첩보요원의 교육 과정에서 인접국들과 그 밖의 잠재적국은 물론 후방국에 대해서도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평화시 첩보요원의 책무임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침은 장개석의 국민당이 이끄는 중국 정부와 밀접한 협조 관계를 유지했던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보고서는 군 첩보기관은 한국 경찰 내 사찰 조직과 공조하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사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 첩보기관 내 대간첩 활동부서는 보안검열을 실시합니다. 민간 경찰의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국내 반국가 인사에 대한 사찰을 진행합니다. 중략, 대간첩 활동, 선전 및 역선전 활동 등을 행하는 부서는 군 첩보기관이 작동하는 시초부터 대부분 한국인이 주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군 첩보기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정치 동태에 대한 사찰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155페이지 그림. 미 군정은 광범위한 첩보활동을 담당하는 보안부대의 창설을 결정했으며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고유 업무로 정했다. 한국에서 군 첩보기관이 정치 사찰을 전개하고 개입하는 빌미와 근거는 1945년 미 군정이 작성한 한국군 창설에 관한 보고서 가운데 보안부대에 관한 계획이 제공하고 있었다. 아처러치 미 군정장관은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한국군 창설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국군이라는 이름이 경비대로 바뀌었을 뿐 작업은 계속되어 1946년 1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발족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 측 대표가
국방이라는 용어를 조직의 명칭에 사용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다시 명칭이 조선경비대로 변경된 것이다. 조선경비대는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9월 1일 국군에 편입되었다. 157페이지 6. 미군정의 광복군 해체 1946년 1월 3일 미군 첩보부대 CRC는 1946년 1월 3일 개성에서 광복군 부관참모의 직책을 가진 석황을 체포했다. 석황은 개성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 2채를 임대했고 만주에 체류 중인 임시정부 소속 광복군 병력 1,500명을 귀국시켜 그곳에 머무르게 할 예정이었다. 석황은 서울 지역에 이미 6,000명의 광복군 병력이 있으며 만주에도 그와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주에서 온 광복군 가운데 1,500명은 개성에 남겨두고 나머지 병력 전원이 개성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석황은 진술했다. CRC 보고는 한국의 완전한 독립이 성취되면 개성 체류 병력을 제외한 광복군 병력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 전역에 분산 배치될 것이라는 석황의 진술을 전했다. 석황에 대한 그 후 조치와 활동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1947년 말 김석황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광복군 간부이면서 한독당 중앙위원으로 김구 주석을 모시고 재정을 책임졌던 김석황, 그가 바로 광복군 부관참모 석황이었다. 1947년 12월 2일 한국민주당을 이끌던 장덕수 정치부장이 자신의 집에서 현직 경찰과 대학생에게 암살됐다. 경찰은 당초 공산주의자의 소행으로 미 군정은 이승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덕수의 암살 배후로 한독당 중앙위원인 김석황을 체포했다. 158페이지 그림. 미 CRC는 38선을 넘어 귀국하는 광복군이 체류할 근무를 마련하는 광복군 간부를 체포했다. 김석황은 1919년 일본 와세다 대학 재학 중 28 독립선언에 가담했으며 그 뒤 상해로 망명, 광복군 결사대로 평양경찰부 폭탄 테러에 가담해 10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수록국어는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해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금 활동을 담당했다. 김석황은 중국 망명종 김구를 1년 동안 직접 모신 일이 있다고 장덕수 암살 사건 수사기록에 보고되어 있다. 김석황은 종신형에 처해졌으며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30일 처형되었다. 일각에서는 장덕수 암살의 진정한 배후가 폭로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사형에 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982년 대한민국 정부는 김석황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며 대립과 증오의 해방 공간에서 뜨겁게 살다 비운의 삶을 마친 인물이었다. 미군정의 광복군 공식 해체 선언은 1946년 6월의 일이지만 미군정은 그에 앞서 수개월 전부터 광복군 해체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미군정은 1946년 1월 5일 오광선 광복군 국내 지뢰장을 소환해 광복군 해체 진행 상황을 조사했다. 오광선 지뢰장은 광복군 국내 지대 구성원은 모두 740명이며 이 가운데 250명은
국방경비대에 합류했고 100명은 경찰국 특별경비요원이 되었으며 130명은 국방경비대에 곧 가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60명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부대는 순경에 본부를 둔 광복군의 일개 지대이긴 하지만 광복수호협회, 광복협력회 또는 광복 2지대 등의 세계 조직은 단체 이름에 광복이라는 명칭만을 따왔을 뿐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광선 지대장은 광복군은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46년 2월 19일 미 군정 주간정보 보고에 따르면 그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온 광복군은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